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이 대답이 대한민국이 꼴등입니다. 자살률은 1등이고 도와줄 사람은 꼴등이라고 하는 게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는 더 비관적인 것인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진 한 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프리카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는데 자신이 한 그런 훌륭한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에 갇혀진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먼저 이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던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년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사람이 483만 명 이렇게 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정신과를 다녀간 적이 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제 아는 숫자죠. 이게 사실 10년 전에는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사회의 변화가 있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저기에 보면은 가족들이 사실은 대부분 4인 가족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 1988년에 고3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딱 저 나이인데 저도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4인 가족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 쪽은 7남매였고요. 어머니 쪽은 4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성장할 때는 4인 가족이 본적인 가족의 단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제 40%를 훌쩍 넘어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오징어 게임 여기 있는 주인공들 중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딱 한 명, 외국인 노동자 알리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혼자 살거나 노모 한 분을 모시거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부모가 아프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년 똑같이 물었습니다. 1998년부터 최근까지의 답변을 보면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자식이 아닐까? 라고 답변한 사람이 1998년에는 90%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쭉 떨어져가지고 30%까지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30%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내가 아프면 우리 애들이 나를 보살펴주겠지 하고 믿고 계신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이 한 20% 되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사회 등입니다. 국가가 사회가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케어의 문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반을 넘어서게 된 게 이 변화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냐면요.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인데 이때가 이제 IMF 때죠. 97년, 98년 이때 이제 확 늘었는데 그 전부터 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란, 미국발 금융위기 때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사실 이 시기의 자살률의 대부분은 노인 자살의 증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갑자기 오래 살게 됐는데 노년을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의 노인분들은 결국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도 못했고 근데 되게 자식과는 떨어져서 농촌에 살고 있었고 지지 집단은 줄어들고 결국 가족의 힘이 감소한 만큼 노인 자살이 증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자살률이 한 번 빼놓고 계속 1위였는데 이제 2010년까지는 이제 노인 자살이 가장 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자살률이 높아졌을까?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기는 한데 자살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때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문을 두드려 볼 수 있고 그래서 살 힘을 또 얻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적 지지망 지수. 이 질문도 심플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이 대답이 대한민국이 꼴등입니다. 자살률은 1등이고 도와줄 사람은 꼴등이라고 하는 게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더 비관적인 것인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좋은 나라들에 보면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여기서 상위권인데 이 나라들도 1987년, 80년대 후반의 자살률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고 핵가족화는 됐는데 사회안전망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되게 낮을 때 자살률이 저렇게 높았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자살로 사망한 1987년에 모든 사람의 가족을 국가에서 전문가를 보내서 심리부검 면담이라는 걸 했는데 그 결과 이런 사회안전망과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이 안 되더라. 편견이나 차별도 있고 이런 걸 해결해야겠다고 해가지고 해결을 했더니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3분의 1, 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까지는 노인 자살이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 자살과 관련한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면 노인은 자살률이 1등이고요. 사망 원인의 1위는 10대, 20대, 30대가 자살인데 다른 나라 이렇지 않습니다. 되게 사고사, 병사가 더 많은데 우리는 안타깝게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인 나라인데 이 지난 10년간에 20대를 보시면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 한 번만이라도 온 사람이 5만 명대였는데요. 6년 만에 10만 명이 되더니 2021년에는 17만 명, 작년에는 이게 20만 명을 넘었다. 그럼 400%가 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0대가 이전보다 살기가 나아졌다는데 왜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별로 편견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한다. 그건 좋은 걸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국가가 됐습니다. 되게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이 되면 새로 세상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가 취업이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1, 2%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진국에서 태어난 1세대의 기대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못 미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10대, 20대 정신건강이 나빠진 거는 세계 공통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도 잘 몰랐는데 경북대의 천선영 교수라는 분이 저희가 자살 예방 세미나를 할 때 신은 죽었다는 게 결국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전에 살게 하던 게 종교의 힘, 왜 다른 하나는 가족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가족의 힘이 현저히 줄더라. 물론 종교를 믿고 또 도움이 되시는 분도 많지만 종교의 힘이 또 줄어들더라. 그래서 결국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던 두 개의 기능이 무너지고 나니까 니체가 현대인들을 초인이라고 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 그런 과제를 우리는 부여안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그 하나 그래도 희망을 남겨놓은 게 니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더라. 뭔가 이유,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다는 까지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배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OECD나 세계에서 조사하는 걸 하면 무조건 꼴등 아니면 1등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꼴등을 했는데 세계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작년에 이 많은 나라 중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답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또 역시 1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별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느라고 바쁘고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것도 자살이 1위인 것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신건강, 마음을 생각하는 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러 오신 분들은 대개는 정상적인 상태죠. 누구나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러다가 고민이 생깁니다. 우울하고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하는 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 더 나가면 이제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까지 이렇게 점차 단계를 겪게 되는데 이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질환까지 가지 않았을 때 미리 예방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기분을 낮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같으면 시험을 망쳤어 이럴 수 있겠죠. 시험을 망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울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애는 지금은 대학생인데 아무리 시험을 망쳐도 하나도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상입니까 이거? 부모가 굉장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응? 아 괴로워. 근데 얘는 하나도 안 우울해. 뭐 그 정도면 됐어. 근데 사실은 시험을 망쳤을 때 우울한 거에 도움된 적 있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학생 전 여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대개는 트라우마, 우울 얘기하면 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울이 뭐가 도움이 돼요? 불안 싫어요? 이렇게 되는데 정답입니다. 도움이 되죠.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오늘의 행동을 바꿉니다. 공부해야 되겠다.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우울의 순기능입니다. 불안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손도 씻고 하면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불안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를 느끼고 거기에 대처하게 해주고, 우울은 기대 이하일 때 나를 돌아보고 거기서 좀 더 목표와 계획과 행동을 수정하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에너지가 되고요. 분노는 뭔가 잘못됐을 때 바꿀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가 최악의 경우인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가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자살률, 경찰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한 2배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심리부검센터장 일하고 맡았었는데 소방관 분들에 대한 심리부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95%가 일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이렌 소리를 듣고 정말 출동하는 소방관들을 보면 참 감동하는데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들이 나중에 왜 트라우마를 겪느냐, 제일 슬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보면은 아이를 못 살렸을 때. 그런 게 근데 한 번 있는 게 아니죠. 10년을 근무하면 몇 번이나 겪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그러다가 마음을 다쳐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장애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방관들이 또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수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순직보다 자살이 많아 라는 기사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우리 기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자님이 여기 관심을 가져준 거는 너무 고마운데 이 자살의 상당수가 순직일 수 있다. 일하다가 다친 마음을 우리가 돌보지 못한 거다.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이 이제 이거를 산업재해로 또 순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겪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 사진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퓰리처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가 다 보이는 뺏상 마른 아프리카의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거를 독수리가 쳐다보는 사진이었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의 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 마음을 먹을 텐데, 이 사진 하나로 이 케빈 카터라는 기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요즘 같으면 댓글 그리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 찍고 뭐 했냐, 아이를 먼저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케빈 카터는 해명을 합니다. 이걸 지나가다 봐서 바로 찍었고 조금 있다가 부모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독수리 날라갔다 이런 해명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상황도 안 좋았고 또 안타깝게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얼마 전에 자살로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케빈 카터도 자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처 입은 아이들, 총을 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환시가 보인다. 굉장히 심한 우울 상태에서 제일 친한 친구 곁으로 가겠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하면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고, 이때에는 이 정도로 심한 절망 상태가 되면 사실 이 사진 한 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프리카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는데 자신이 한 그런 훌륭한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에 갇혀진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불안, 분노, 우울을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불안이 얼마나 순기능이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여크스 도슨의 법칙이라고 벌써 100년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가족이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공부하라고 뭐라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긴 해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쪽에 Y축은 성적이에요. 이쪽에 X축에 있는 것들은 결국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공부하라고 닥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하기 싫은 마음이 들겠죠. 완전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소진이 돼서 빵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든 그냥 아무 관심이 없고 방치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하겠죠. 그래서 또 빵점을 맞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얘기해주고 대화하는 게 제일 성적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성적이 제일 좋더라. 이게 이제 여크스 도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도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트라우마는 다르죠. 트라우마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몸에 다친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됐냐면 우리는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몸을 다친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적 외상을 포함한 말이다. 이런 재난을 입게 되면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1번은 이 조사를 외국에서 하면 배우자를 잃는 게 1위입니다. 한국에서 하면은 자식을 잃는 게 1위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때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 눈물이 쏟아지고 뭐 화가 나고 하는 거를 넘어서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같으면 바닷속에서 우리 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하루 종일 들려요. 환청이죠. 좀 전에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기억장애, 해리 이것도 전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운 거죠. 인간의 괴로움을 거기에 질환이라고 붙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반응은 사실 그걸 겪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지만 시간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회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절반에서 3분의 2는 9개월, 1년 지나면 많이 회복을 해가는데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앞에 케빈 카터 같은 기자처럼 자살로 사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환은 진단할 때 한 달이 지나야 진단을 합니다. 29일까지는 안 되고 30일부터는 된단 말이냐.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느냐. 이런 고통의 초기에 진단명을 남발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트라우마로 인한 사건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은 진단 기준의 1번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거죠. 큰일을. 다치고 죽고 이걸 목격하고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한 동료가 사망하고 이런 일만 겪은 사람, 이걸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한 사람에만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이걸 TV에서 봤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이런 SNS의 영상들이 현장을 직접 보여줘가지고 간접 경험만 해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진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새로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면 무서울 것 같죠. 근데 흔히 무섭다 그러면은 정신과 진단 중에는 공포증이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려면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진료실에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하고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진짜 무서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40도 각도에서 차가 이쪽으로 어떤 색의 트럭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딱 박아서 여기가 깨지고 이걸 다 기억하고 줄줄줄줄 쓴다를 얘기한다. 그럼 이분은 첫 번째로는 사고 후에 공포증이 생겼거나 아니라면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좀 과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떨까요? 이런 트라우마를 입은 분은 그 기억을 병원에 가면 질문할까봐 이거 물어볼까봐 병원에 못 가요. 그리고 그걸 질문하면은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반응을 마치 지금 겪는 것처럼 재경험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의사가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떨고 피하고 그게 너무나 반복된 나머지 나중에는 표정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져 보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시달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폭력이나 폭력 이런 거에 피해자한테 진술을 하라고 경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난대. 이게 정말 이 사고를 겪은 게 맞나? 의심을 오히려 사기도 합니다.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분들은 그때 기억이 다 깨지고 조각나서 그게 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을 찔러서 아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고통이 오면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픕니다.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기억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흔히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공황 발작이죠. 이 공황 발작은 사실 이제 운동선수 또는 이렇게 남들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현대 어쨌든 간에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이 가장 심한 경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1번부터 11번은 에 있는 증상 심장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손발이 저리고 잘 안 움직여요. 1번에서 12번의 모든 현상은 사실은 우리 몸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맘모스가 쫓아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맘모스랑 싸울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뛰기 위해서 우리 몸은 준비를 하는 게 교감신경이 흥분돼가지고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 산소를 공급하고 숨을 몰아쉬고 이래야 살겠죠. 근데 앞에 맘모스가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 저 정도는 내가 붙어서 싸워볼만 하겠어 하는 적이 왔으면 싸워야 되겠죠. 싸우려고 할 때도 똑같은 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일 때의 1번부터 11번의 신체적 반응은 전부 몸의 정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황 발작으로 오신 분이 왔는데 선생님 다 제가 이래요. 어떻게 돼요? 몸은 정상 반응이다. 이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이상이 없는지 검사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러면서 12, 13번이 있어야 됩니다. 나 미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공황 발작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은 우리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 가장 무섭거든요. 근데 앞에 트라우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이 공황이 우리가 불안과 공황을 느끼면 그걸 피하면 되는데 이 공황 발작은 불이 안 났는데 이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위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는 불이 난 데를 막 찾겠죠. 어디 불이 났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사이렌이 계속 울려요. 그럼 무섭겠죠. 그래서 공황 발작은 외적 자극이 없는데 위험한 게 없는데 위험 경보 신호가 오작동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때때로 아무 때서 나오는데 지하철에서 오면 지하철을 못 타는 겁니다.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